한 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2년여 만에 100만 명이 늘어서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중에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50만 명, 12% 정도라는데요. 요즘 물가에 돈 100만 원으로 한 달 살 수 있나 싶습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윤 정부 1기 내각 마지막 퍼즐로 꼽혀온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결정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뒷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최근 오차 범인의 열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 측이 개항 토박이를 내세우고 있는 윤영선 후보를 향해 진짜 개항 사람 맞냐는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지지율 반등에 효과가 있을지 잠시 후 짚어봅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아직 달력은 5월인데 마치 한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은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덥습니다. 파란 하늘에 햇살도 강하게 쏟아지면서 자외선까지 강합니다. 다만 오늘 늦은 오후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낮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낮 기온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비가 지나면서 기온은 잠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강수량 살펴보시면 중부를 중심으로 5mm 안팎, 그 밖의 지역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아침에는 서울 17도, 대구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강릉 30도, 광주와 울산이 29도가 예상됩니다. 이 낮더위는 주 후반 잠시 주춤하다가 주말에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지역의 대기가 탁합니다. 내일도 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투웨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제목은요. 이 정호영 후보자 사퇴, 막전막후는입니다. 이 윤 정부 1기 내각 마지막 퍼즐로 꼽혀왔던 정호영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를 선언했죠. 네. 지난 4월 10일 지명됐고요. 1호부터 43일 만이고 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20일 만입니다. 윤 정부의 성공 그리고 여야 협치를 위해서 후보직을 사퇴하고 밀알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의 과정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 병원장입니다. 다음은 외과 의사로서 한 10년 전에 지역 일간지에 기고했던 글인데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만일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쯤 자진 사퇴하실 계획입니까? 이 나라의 보건복지 임무를 완수하라는 그 일념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부합하는 인선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떳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채 국민의 눈높이가 맞춰진 것이 아닌가.
네, 자신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선이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두 번째 낙마자가 됐습니다. 이 사퇴 선언을 하면서도 끝까지 의혹들은 분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인청 준비당을 통해 낸 입장문을 보면 이 수많은 의혹들이 허위임을 입증했으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경북대학교 경북대병원의 많은 교수진들과 관계자들도 자녀들의 편입한 문제나 병역 등의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음을 증명했다.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끝까지 불법,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라는 게 정호영 후보자의 이 마지막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수아 기자, 이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 사퇴, 정 후보자가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자진 사퇴 배경에 윤 네.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한참 한덕수 총리 인중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을 당시 이 참모진의 윤 대통령이 야당이 이 정호영을 자르면 한덕수를 인준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수용할 수 없다. 그래도 먼저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주면 내가 네. 어떻게 정 후보자와 그냥 가겠냐라는 말을 흘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류를 읽고 여권이 선 한덕수 그리고 후 정호영 전략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한 결과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 총리 인준 후에는 계속 한 관계자 인사를 통해서 정호영 후보자에게 윤 대통령 측이 지명 철회는 본인에게도 좀 부담이 가니 자진 사퇴 쪽으로 정리하는 게 어떻냐라는 네. 의견을 계속해서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후보자 측에서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어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듣고 오시죠.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글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정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윤 대통령이 이를 묵묵히 수용을 하는 식으로 끝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후임을 물색 중인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검증 단계에서 벌써 흘러나오고 있는 이름은 이 윤도흡 차이과대 부총장 그리고 대중에게도 익숙한 파란 눈의 한국인이죠. 이 인효한 전 총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자진 사퇴인 것으로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윤 대통령이 이 주변 참모진한테 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호영을 낙마시키면 한덕수를 인준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야당이 한덕수 총리를 인준을 해주면 정호영을 어떻게 그냥 가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참모진한테 했다고 합니다. 소종섭 위원님. 네. 글쎄요, 저는 이 얘기가 이렇게 들려요. 야당이 딜하는 거는 못 받아준다. 근데 양심상 오는 게 있으니까 가는 게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약간 윤석열 대통령의 좀 스타일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사람을 쉽게 내치지 않는다. 한 번 네. 쓴 사람은 계속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왜 정 후보자가 희생양이 돼야 되느냐, 왜 그 사퇴해야 되느냐, 뭐 네. 안 된다, 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전체적인 환경 자체, 전국의 흐름 자체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초반에 인선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초반에 이미 어느 정도 흐름이 좀 잡혔죠. 그래서 좀 쉽지 않겠구나. 네. 이렇게 흐름이 잡혔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뭐 하태경 의원도 그랬지만 그 뭐 오세훈 시장도 나라면 안 썼을 것이다 이런 그런 얘기했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권성동 의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이런 맥락으로 여당 내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기의 문제지 정호영 후보자가 사퇴하는 시기와 그 형식의 문제지 어느 정도 정해진 수순이었다. 그것이 이제 언제인가 뭐 그런 정도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도 뭐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가보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환경 속에서 아마 중반전이 조금 지나면서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사실상의 좀 결정을 내렸던 것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뭐 국면 자체가 네. 이렇게 좀 정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 결국 자진 사퇴 예상이 됐었고 사실 시기의 문제였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수아 기자, 여의도 분위기는 어때요? 네, 이 시기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너무 늦었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요, 셀프 검증, 셀프 판정, 셀프 사퇴하는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 만시지탄이라고 말했고요.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반 도주하듯이 뒤늦게 사퇴했다. 진정성 없고 호들갑스러운 사퇴에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네. 물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정호영 사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고요. 이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여야 협치에 미랄이 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이 만시지탄이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자진 사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결국 이목이 쏠리는 건 그래서 그 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빈자리 복지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총리 자리도 지금 비어있는 상태예요. 이 빈자리, 낙마한 자리에 과연 누가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하고 싶다는 분들은 용산을 기준으로 하면 아마 한강 다리까지 줄 서 있을 것이다. 예, 시중에 농담 그렇게 하죠. 네. 첫 정부의 자리인 만큼 근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니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뭐 다른 장관 자리도 다 마찬가지죠.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해 왔다거나 아니면 정말 공직에 내가 봉사를 하겠다. 근데 장관 자리에 꼭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죠. 뭐 어찌됐든 굉장한 권한을 부여받는 힘을 쓸 수 있는 자리, 의미 있는 자리, 본인에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김인철, 정호영 두 후보자의 사례를 놓고 보건대 네. 함부로 나서지 말아야 될 일이다. 그동안에 정말 자유분방하게 살았거나 아니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떤 자리에 네. 있었던 분들이라면 네. 이 공직의 수장으로서 장관 자리에는 함부로 나서지 말라라는 교훈을 이번에 김인철, 정호영 두 낙마한 장관 후보자 사태에서 많은 분들이 배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윤석열 대통령은 첫 조각인데 네. 이 두 자리를 빨리 서둘러야죠. 네. 더군다나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자리에 관한 하는 지명을 빨리 서두르고요. 여기 말고도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또는 장관급의 다른 뭐 국민권익위원장 뭐 다 포함될 겁니다. 그런 자리들도 첫 조각인 만큼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네.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는 거다. 그런 점에서 한시라도 늦출 일은 아니다.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빈자리 빨리빨리 좀 채워서 좀 힘을 실어서 나아가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좀 어깨에 있던 짐을 좀 내려놓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수아 기자, 네. 이 윤 대통령 오늘은 국회의장단이랑 만찬을 한다고요. 네,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당의 임기가 오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 차원에서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이 만찬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용산 집무실에서 열리고요.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정진석,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모두 참여하는 자리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이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전무수석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 오늘 만찬 자리에서도 결국 뭐 협치, 통합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만나고 그리고 유호정 기자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한덕수 총리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만나러 갔던데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 역시 협치를 얘기를 했는데 어딘지 모르게 뼈 있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말뿐이 아닌 행동이 뒤따르는 협치가 필요하다라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목소리도 경청하고 국회와 민심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잘 전달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네. 노 전 대통령도 대화와 소통, 협치를 강조했다며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네. 한 총리는 기업과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대해선 여야정 협의체 같은 곳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비공개 회동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뭐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책임이 필요하다라면서 양쪽이 좀 방향성이 다른,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다른 점이 드러난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에 진짜 뼈가 있습니다. 이 말뿐인 협치가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어느 정도 좀 조각을 완성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뚜벅뚜벅 좀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니까 CNN하고 첫 인터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굴종 외교라고 표현을 하면서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달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인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북한이 남한과 함께 이 대한민국과 함께 번영해 나가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과의 대화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달렸다라면서 공을 넘겼고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CNN도 좀 주목을 했더라고요. 네. 여기에 미국 타임진도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관에 좀 주목을 하면서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방향이 확연히 좀 다르다라는 것만이 좀 분명하게 보입니다. 다음 아이템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함께 보시면요. 위기의 이재명, 가짜 개항 사람, 대국민 사과로 돌파구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최근 이재명 위원장, 이재명 후보가 잇단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인의 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쟁 후보인 윤현성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가짜 개항 사람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 윤 후보는 25년 개항 토박이인 점을 내세워서 이 선거 포스터에도 네. 25년 대 25일이라는 이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연고가 없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슬로건이죠.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서 윤 후보가 최근에 서울 주소지에서 인천 개항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 보도를 앞세워서 알고 보니 가짜 개항 사람이다. 가짜 슬로건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역공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윤영선 후보 지금 저 포스터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그동안 뭐 25년 대 25일이다. 이걸 지금 선거 모토로 내걸고 있었는데 가짜 개항 사람 의혹은 정말 좀 의외긴 합니다. 이거 윤 후보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얘기를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서울 목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아이 학교 때문에 목동 쪽에 집을 구한 것도 맞고 최근에 잠시 주소지를 옮긴 것도 맞지만 네. 인천 계양에서 병원을 낸 이후에 자신의 삶의 터전은 단 한순간도 계양을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한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윤 후보 측 설명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15년도부터 계양에 쭉 사시다가 건물주께서 그러니까 집주인님께서 그 집을 1가구 2주택이 해당되다 보니까 좀 파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잠깐 좀 협조를 요청해 오셔가지고 네. 그때 저희가 1년 동안 목동에 좀 사시다가 금년도에 다시 이제 대선 때 여기서 진주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세 계약한 다음에 다시 들어온 겁니다. 똥 묻은 개가 넣는다고 해가지고 97년도 내원 이후에 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여기서 병원을 개원하고 지역주 함께한 가정 속에서 한 4, 5년 정도 이렇게 목동에 산 것도 사실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삶의 터전은 계양이었고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직장이라든가 또는 연고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목동에 자가가 있는 것도 맞고 네. 계양 쪽에는 전세를 구해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아야 한다고 나가라고 하면서 잠시 양천구로 이사를 했던 것이다 라면서 어찌 보면 자신들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25년간 계양병원으로 출근하고 세금도 계양으로 냈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떤 연고가 있냐라고 반문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 정치적 텃밭을 벌이고 민주당 텃밭에 간
이 후보가 이 같은 공격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꼬집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위원장도 이런 지역연고 공세에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네. 연고가 중요하냐? 이 무능력하고 영향력이 미미하다면 그런 지역연고 도움이 되겠냐라면서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윤 후보 측의 얘기는 법적 주소는 뭐 목동에 있었던 게 맞긴 맞지만 결국 25년 동안 내가 25년 동안 이 생활 터전 자체가 개항이었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윤경호 의원님, 지금 개항을 초박빙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쪽이 얘기하는 이 가짜 개항을 이 가짜 개항 사람 의혹, 이게 이번 선거에 좀 파급이 있을까요? 글쎄, 이거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여기는 처음부터 지역 일꾼, 지역을 계속해서 지켜온 사람 뭐 윤영선대, 큰 정치인 이재명. 네. 뭐 이걸 과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윤형선이라는 후보는 이 이전 선거에서 송영길 전 의원과 아마 2번 대결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걸로만 따지면 주소 잠깐 옮긴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굳이 따지자면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허점,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국회의원은 사실 주소지가 없어도 맞아요. 그냥 가서 할 수 있잖아요. 네. 본인이 본인의 지역구 투표권 행사를 못 하는데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공직선거법에 지금 바꾸지 않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30일 이전에 주소지를 다 그래도 옮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사실 제가 보기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지금 계양을이라는 저 관심 지역에 여론조사가 춤을 추잖아요. 그 여론조사가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됐느냐 이런 것 같아요. ARS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본 추출을 하는데 세대별로 균등하게 고르게 과연 됐느냐 아니면 어느 쪽이 좀 편중이 돼 있느냐 뭐 이런 기술적인 시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뭐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여론조사 기관의 얼마나 신뢰도에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따질 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여기는 우리 지역의 큰 정치인, 전국 단위의 뭐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 같은 이재명 같은 이런 정치인이 그래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여 주느냐 아니면 그동안에 4년, 8년, 뭐 12년 계속 지역에 발을 딛고 골목 구석구석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걸 받아주느냐. 제가 보기엔 그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 지금 개항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런 의혹을 이 가짜 개항 사람 의혹을 지금 윤 후보 쪽에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 인천 개항을 선거가 생각보다 이 이재명 후보한테 좀 어려운 선거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위원장,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 MBN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좀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 어려운 선거라고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유호정 기자,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목소리는 선거가 어렵다라면서 지지층에 호소하는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ARS 조사 결과와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라면서 조금 다른 결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아침 6시 반부터 이렇게 출근 인사를 지나간 차량들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이 많은 건 그 ARS 조사 결과와는 많이 달라요. 정말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RS 조사에 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건 포기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일 수도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10%인가 15% 이하 응답률 여론조사는 발표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워낙 악용이 많이 되니까요. 질문에 좀 이쪽 진영이 기분 나빠할 질문을 넣어놓으면 끌어버리잖아요. 왜곡하기가 쉽죠. 네, 여론조사 잘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당에서도 이재명, 윤영선 격차 그렇게 좁혀지지 않았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선의 패장이 2달 만에 복귀한 그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느냐를 두고는 당 중진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홍천 의원은 당초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했다라면서 솔직히 민망하고 속상하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상민 의원은 스캔들 등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이재명 바람 너무 부풀려진 기대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생각보다 이재명 바람이 불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민주당 내부에 좀 속상함이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소종섭 위원님, 네. 이재명 위원장이 ARS 여론조사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회사들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제가 아는 그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난 대선 때에도 여론조사를 많이 했었고 ARS 네. 관련해서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부분을 봤는데 네. 결국 이재명 후보의 저런 부분들은 이제 지지층을 향한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앞으로 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쪽에 좀 포인트가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ARS 조사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도 이제 응답률이 1~2%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도가 떨어지고 적극적인 사람들만 응답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ARS 조사를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점이 또 바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주목할 포인트죠. 지방선거의 투표율 자체가 네. 대선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50%대 뭐 중후반 정도를 기록을 하죠. 60%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이른바 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얼마나 잘 끌어낼 수 있느냐가 지방선거에서는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라는 얘기죠.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이 기계음을 통한 답변이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답변율이 더 높거든요. 네. 그 얘기는 역으로 치면은 그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아, 실제로.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RS 조사 결과를 보는 일단 냉정하게 따진다면 오히려 그 조사에서 뭐 박빙이나 뒤진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더 거기에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측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는 저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불충분하다. 이 큰 틀에서 지금 민주당이 가고 있는 어떤 그런 행보, 그러니까 네. 중도층, 이 상식 합리적인 이 층의 어떤 좀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중앙에서 많이 내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잘 안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표현대로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앙 단위에서의 이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재검토 이런 부분들이 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메시지 자체가 그런 쪽으로 나와주면서 각 하부 단위에서 후보들이 뛰어져야 이게 효과가 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서 각 단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환경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전략적인 변화가 좀 굉장히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소종섭 위원님께서 중앙당 측면의 전략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유호정 기자, 지금 오늘 마치 날이라도 맞춘 것처럼 민주당에서 대국민 호소를 하고 나섰어요. 네,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장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정말 잘못했다, 면목 없다,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는 대국민 호소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 박지원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네, 내로남불 않겠다, 팬덤 정치에 갇히지 않겠다라는 호소를 했고요. 여기에 날이라도 맞춘 듯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런 행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네. 오후에 대국민 메시지를 놓으면서 맞불 행보에 나섰는데요. 이준석 대표 얘기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지역별로 승세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절대 오만에 빠졌던 민주당이 입에 담았던 20년 집권론과 같은 생각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 투표율이 낮다면 지난 지방행정을 4년간 독점했던 민주당의 조직력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오만한 20년 집권론에 대비해서 4년 무한 책임론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제발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면서 대국민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대표가 이후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만약 반성한다면 명분 없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부터 설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박지원, 이준석 이 두 여야 지도부가 이 서로 정말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이 오늘 갑자기 막 이 기자회견을 또 잡아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보니까 민주당은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오만하지 않겠다. 우리 잘 나간다고 하지만 겸손 계속하겠다. 겸손할 테니 투표장에 와달라.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윤경호 위원님, 이 두 양쪽의 호소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이 지금 뭘 반성하고 뭘 사과하는지 항상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구체성 부족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박지현이라는 젊은 여성 정치인, 지금 이제 정치인 됐죠. 젊은 비상대책위원장은 네. 민주당이 저렇게 국민으로부터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외면을 당하는 거에 어떤 행태로부터 사실 자유롭다고 하면 뭐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벌어진 일이고 정작 그런데 사과는 저렇게 나중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온 박지원이라는 대표가 한다? 저는 저 자리에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현재 민주당의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서서 고개를 정말 100번이라도 숙여서 했어야 된다. 그래도 국민이 도대체 그럼 당신들이 뭘 잘못했느냐를 스스로 반성하고 있느냐라고 아마 되묻지 않았을까. 지금 민주당은 관성으로 아마 계속해서 여러 가지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에 해왔던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보다 0.73%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도록 표를 우리는 얻었다. 그걸 아직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이따가 또 다뤄지겠죠. 그러나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절대적으로 새롭게 집권한 정당 국민의힘과 새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절박감을 갖지 않으면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 정말 의외로 대패를 할 수도 있다. 그 대패가 앞으로 이제 뭐 1년, 2년 후에 있어야 될 국회의원 총선 이제까지 계속해서 간다면 자칫 잘못하면 보수가 굉장히 다시 우위를 점하는 그런 정치 지형이 또 조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런 반성과 사과는 박지원 위원장에게 혼자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박지원 위원장이 아니라 박 위원장을 뺀 다른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도부가 좀 더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쓴소리를 주셨습니다. 지금 여야 신경전이 대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신경전 지금 뭐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공중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기지사 선거도 이 신경전 대단한데요. 지금 김동연 후보 측이 김은혜 후보가 이 KT에 있으면서 이 차용에 대해서 좀 특혜를 시도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격이라도 하듯이 이수아 기자. 이 어제 토론회를 보니까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는 또 후원금 의혹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한 언론사 보도를 언급하면서 인용을 한 건데요. 지난해 10월에 김 후보가 그러니까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할 때 S사의 회장과 부회장 그러니까 임원진들이 거액의 후원금을 각각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들이라 나중에 그 후에 있었던 결국 두 사람의 단일화의 대가로 이 돈을 김 후보에게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듣고 오시죠. 거액의 후원금을 21년에 10월에 내신 분인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조폭 출신으로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범죄 혐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대장동의 김만배 100억 원이 이 회사에 흘러들어가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에 쓴 게 아니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대장동 주민분들의 피눈물이 서릴 수 있는 그 돈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와의 혹 단일화 대가로 들어간 것이 아닌지 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참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선 출마하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후원금만으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내신 분들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연대는 금년 2월 달에 한 것입니다. 정치하고 이재명 후보 처음 만난 게 금년 2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말 얼토당토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그 언론사에도 강력히 항의할 예정입니다만은 저는 지난 대선에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다 했고. 쓰셨습니다. 네, 지금 이 의혹에는 의혹으로, 기자회견에는 기자회견으로 지금 여야가 지금 계속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지방선거 이 전반적인 판세가 어떤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야 얘기를 모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당은 서울, 부산, 대구 등 8곳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확실한 우세 지역을 4곳을 뽑았는데요.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 양쪽 모두 승리를 자신하지 못하는 경기, 대전 그리고 충남은 결국 접전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확실한 것, 그러니까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점은 지난 2018년 지선 때와 같은 싹쓸이 현상, 한쪽이 모두 다 가져가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과도 이번 지선 분명 연관이 있을 텐데요. 가장 최근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오르면서 2년 3개월 만에 50%를 돌파했습니다. 네. 민주당도 지난주 대비 상승하면서 38.6% 기록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평가가 52.1%, 부정평가가 40.6%로 전주보다 긍정평가 0.9%포인트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전반적인 판세를 보니까 결국은 경기 그리고 충청 이 지역이 이 지금 혼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누가 여기를 이 승리를 갖고 가느냐, 이 부분이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좀 판가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아이템 봉하마을에 집결한 여야. 노추도식 뒷이야기는입니다. 어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이 정부 인사는 물론 여야 지도부가 총집결했는데요. 네. 그 뒷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5년 만에 추도식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됐잖아요. 네. 그런데 마지막까지 별도의 공식 발언이나 어떤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그 대신에 SNS에 소회를 남겼습니다. 약속을 지켰다. 감회가 새롭다. 그리고 그리운 세월이었다라고 남겼습니다. 네. 여기서 말한 약속은 2017년 취임 직후에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찾아뵙겠다라는 그 발언을 의미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늘 깨어있는 강물이 되어 바다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처럼이라는 이 문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문 전 대통령, 사실 어제 추도식에서 기자들이 문 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지 그것만 계속 지금 귀를 기울였는데 얘기를 하지 않다가 집에 가서 SNS로 지금 저렇게 이 입장을 올렸습니다. 지금 키워드가 뒷이야기입니다. 근데 유호정 기자, 저는 어제 우리도 방송에서 전했습니다만 제일 궁금했었던 게 어제 뭐 권양숙 여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위원장 지금 다 헤드 테이블에서 같이 밥 먹었다고 했었거든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 뒷이야기가 제일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또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오갔을지도 주목이 됐는데요. 일단 어제 오찬 자리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만 문 전 대통령 별도로 후보들에게 격려 메시지는 전했다고 합니다. 김동연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대통령께서 반드시 이겨라. 힘내라, 응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재명 위원장도 바로 저 장소에서 이 손을 맞잡고 찍은 사진을 마찬가지로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이 당시의 분위기를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위원장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또
선거에 관한 직접적 표현은 그렇지만 좀 걱정도 많이 좀 우려도 하시고 특히 뭐 저한테는 제가 원래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 일부러 혹시 쓸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사진을 찍자 하고 일부러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사진도 일부러 더 따로 찍어주시고 그런 걸로 봐서는 어쨌든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 사진 찍는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많이 했던 단어, 일부러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을 하더라고요. 네. 이 문 대통령이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일부러 찍은 이 사진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해 준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문 전 대통령 혹시 쓸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같이 찍자고 먼저 이재명 위원장한테 사진 찍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죠. 소종섭 위원님. 네. 이 얘기는 결국 혹시 선거에 도움이 되면 나를 얼마든지 뭐 소위 말해서 나를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 지방선거에서 좀 어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내고 퇴임을 한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 원로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퇴임 이후에도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어떤 강한 호소력을 갖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좀 더 이 진영과 계파를 넘어선 국가 전체를 통합하는 부분에서의 역할 이런 것에 이제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 문 전 대통령이 SNS 활동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일상도 올리고 그 앞에 텃밭 가꾸는 이런 것도 올리고. 네. 저는 근데 전부터 문 전 대통령이 난 퇴임 이후에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잊혀진 했었잖아요. 삶을 살겠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그냥 이렇게 SNS 활동도 좀 자제하면서 건강 회복하고 그동안에 5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고생을 또 많이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제는 그렇게 좀 자신의 다시 몸을 좀 추스리고 돌아가는 상황은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좀 열어주고 이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정치인들도 이제 문 전 대통령을 자꾸 어떤 뭐 이렇게 불러내서 뭐 선거에 활용한다든지 뭐 문 전 대통령을 뭐 한 사진을 자꾸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당분간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현실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뭐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 뒷얘기. 그러니까 어제 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 추도식에 간 것도 이슈였었습니다만 여권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이 여권 인사들 권양숙 여사랑 무슨 얘기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가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는데요.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건강 관련 안무를 여쭤봤고 이 권 여사는 윤 대통령이 당선 후 전화도 주시고 취임식에 참석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셔서 감사했고 이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변했다라고 대신 전달을 했습니다. 이외에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찬가지로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선거 기간에 몇 차례 언급한 바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권양숙 여사가 좋게 본 것 같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지금 보면 5.18도 그렇고요. 추도식도 그렇고 뭐 이준석 대표가 전한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뭐 이런 어떤 지역 구분이 있었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이 지역 구분이 좀 희미해져 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지역주의가 좀 옅어지는 그런 계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 지방선거라기보다는 뭐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게 그런 지역으로 특정한 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네. 그런 걸로 더 씌워지는 게 좀 사라지는 계기가 저는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5.18 역시도 꼭 특정한 진영만의 몫이고 나머지 진영은 그 자체를 부인한다. 이런 것도 좀 사라졌으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는 분명히 역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분명한 역사거든요. 그냥 역사로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네. 보수 진영을 대표했던 대통령에게도 진보 진영이 또 똑같은 그런
태도로 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들을 전직 대통령들을 모시는데 지역주의 이건 제가 보기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그런 식의 덧씌움은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더 씌우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어제 추도식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게 뭐 문 전 대통령도 있고 그리고 뭐 여권 인사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문 전 대통령도 아닌 이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계속 회자가 돼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깨춤 장면 때문인데요. 어제 추도식 중에 가수 강산혜 씨의 추모 공연이 있었는데 이때 네. 김정숙 여사가 호응하는 모습만 이 짤막하게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사실 김정숙 여사의 별명이 유쾌한 정숙 씨잖아요. 네. 그 평소 모습답게 이 가수 공연에 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리듬을 맞추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영상이 퍼지면서 온라인에서 때 아닌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엄숙한 추도식에서 맞는 태도냐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네. 그의 반면에서 추도식이 비교적 밝은 분위기에서 이뤄졌고 가수가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정도 호응은 할 수 있다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사실 저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지그시 눈을 감고 엄숙하게 노래를 듣는 모습이어서 좀 대비가 되긴 했지만 네. 이 추도식 내내 다른 시민들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 역시 박수를 치고 호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권양숙 여사 역시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했고 유시민 전 이사장도 노래에 맞춰서 몸을 가볍게 흔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글쎄요, 사실 추도식이 엄숙하다기보다는 약간 축제 같은 그런 느낌이 이 같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행사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